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소방청기 4주차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전제 내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 그림을 보시게 되면 R이죠. 이때 전압은 정말 기전력에 있는 모든 전압원이 여기에 걸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의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데요? 라고 말한다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기전력에서 내부 저항에서 전압이 강화된 전압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단자 전압 V는 기전력 2V보다 내부 저항에 대한 전압 강화 IR만큼 작아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건전지를 직렬 접속했을 때와 병렬 접속했을 때의 관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일반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해보면 이 내용들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병렬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스킵만 하고요. 직렬에 대해서만 좀 세세하게 좀 깊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건전지 두 개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네요. 자, 하나의 건전지가 1.5V가 한다면 두 개의 건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전체 전압은 1.5V, 1.5V니까 총 3V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1.5V 건전지가 1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1.5V짜리 건전지를 직렬로 두 개를 연결하면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건전지 하나가 1시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1시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일정하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기전력은 n배가 되는 거죠. 개수만큼 기전력은 커지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전지의 직렬 접속을 보게 되면요, 이 전지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심기전력 E, 또 전지 안에는 내부 저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 저항인 전지를 N개, 그림에서 이제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거죠. 그러면 회로의 총 기전력은 NE가 되는 거죠. NE. 기전력과 개수를 곱한 거. 내부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기전력 안에 각각 내부 저항이 있으니까 기전력이 NE라고 말한다면 내부 저항도 NR이 되는 거죠. 스몰 R이 되는 거죠. 회로 전체의 저항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 보면 이제 꼬마 전구가 하나 있는데 이 꼬마 전구가 R이잖아요. 그런데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의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로 전체의 저항은 R 플러스 NR이 되고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원래 R분의 V잖아요. 근데 V 전압은 NE가 되는 것이고 R은 저기 있네요. 그래서 N+에 N 스몰 R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이해를 하셨다면 이 공식을 계속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고 딱 알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좀 더 깊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계속 여러 번 좀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전지의 직렬 접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량이 일정하고 기전력은 n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의 병렬 접속을 보게 된다면요, 자, 제가 1.5V짜리 건전지를 그림에서 3개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는데요. 자, 1.5V짜리 3개를 연결하니까 전체의 기전력은 얼마일까요? 이거 교수님 쉽습니다. 1.5V 곱하기 3 아닌가요? 3개니까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5V짜리 건전지 3개를 직렬 연결했다면 곱하기 3개가 많은데
병렬은요 그냥 1.5V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5V짜리 건전지가 1시간을 쓸 수 있는데 그 1시간 쓸 수 있는 1.5V짜리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몇 시간 쓸 수 있을까? 3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렬은요 시간이 변하지 않았죠. 즉 용량이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병렬일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전지의 병렬 접속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력이 2V지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2V. 또 그 건전지, 즉 기전력 안에는 내부 저항이 있는데 그 전지가 N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N개지만 우리는 3개죠. 그렇다면 회로에서의 총 기전력은 전지 한 개의 기전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5V짜리 3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전체의 기전력은 1.5V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저항을 라지 R이라고 한다면 내부 저항의 총합은 얼마일까? 우리가 저항의 병렬 접속을 배웠을 때 같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저항의 값을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N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 저항의 총합은 N분의 R. 그리고 흐르는 전류를 이제 I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지의 기전력 E는 얼마인가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 이라는 공식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기전력 E는 IR인데요. R이 외부 저항 R과 내부 저항의 총합인 N분의 R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R 플러스 N분의 R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전력 E가 아니라 시험에는 전지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에 이때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지의 기전력 E는 I의 R 플러스 N분의 R에 대해서 I를 우리는 양변을 정리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류는 가로 부분인 R 플러스 N분의 R이 기전력을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류는 N분의 R 플러스의 라지 R분의 기전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모 분자의 분수의 경우에는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N을 곱하게 되면 결국 전류는 R 플러스 NR분의 N2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전지의 병렬 접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키포인트는 기전력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기전력은 일정하고 용량은 N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전력이 있을 때 건전지가 있어요. 기전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부 저항이 있단 말이죠. 이때 이 외부 저항이 건전지에서 즉 기전력에서 공급하는 이 전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은 이 전기라는 것은 미적분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한 또 복소수와 피타고라스 정리 등등을 또한 삼각함수 등등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미적분을 지금 이 시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모든 학습 평가를 통과해서 대학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미적분을 지금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미적분을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고 이 공식을 간단히 이제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좀 본다면 기전력이 2V 또 그 기전력 안에는 내부 저항 스몰 r 오음의 그런 전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r 오음의
외부에 부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전지의 직렬 접속에서의 전류를 배웠기 때문에 스몰 r 플러스의 라지 r분의 2V라고 말할 수 있죠. 역시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가 되니까 스몰 r과 라지 r은 직렬 관계라서 그냥 더한 것이죠. 이때 그러면 이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은 얼마나 될까라고 말한다면 지금 현재 직렬 상태에서 이때 전력은 I 제곱 R이라고 말할 수 있죠. I 제곱 R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전류가 일정하구나. 그럼 전류가 일정하는 것은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죠. 저항이 그러면 전류가 일정할 때, 즉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저항이 크면 전력도 많이 소비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전력이 많이 소비되면 전교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제곱에 R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전류는 스몰 r 플러스 라지 r분의 2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이곳에 집어넣게 되면 i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r 플러스 라지 r분의 2의 제곱의 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저항 R이 있으니까 이 R과 우리 좀 합쳐보고 전압 기전력을 좀 내려보게 되면 스몰 r 플러스 라지 r의 제곱에 R이 올라갔죠. R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기전력이 제곱이었으니까 내려와서 2의 제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는 것을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식의 P의 값을 최대로 하는 R의 조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력인데요. 전력은 파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도 P로 쓰는데 이때 이 식의 이 P의 값을 최대로 하기 위한 R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dr에 대한 dp가 제로다 이렇게 이제 dr의 변화에 따른 dp의 변화가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미분식이죠. 이거 제로다 이렇게 어떤 때 그렇게 되는가? 기전력 안에 있는 내부 저항과 이 기전력을 사용해서 이 전력을 사용하는 외부 저항의 크기가 같으면 이것을 우리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하 저항과 전원의 내부 저항이 같아졌을 때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것을 최대 전력 공급의 원리라고 하며 임피던스 정압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지금은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내용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류를 배우게 될 때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최대 전력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대로 우리가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P 맥시멈은 이 R의 제곱에 대한 R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내부 저항 R과 외부 저항 R이 같다고 했잖아요. 같으니까 그냥 R이 두 개네요. 이 R의 제곱은 그냥 R이죠. 또 이 R도 왜 라지 R의 스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으니까 이것에 2의 제곱이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4R이 되는 거죠. 4R이 되고 4R이 되고 이게 약분하게 되니까 2는 4의 R의 제곱인데 RR 약분하니까 4R분의 2R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스몰 r은 라지 r과 같다라고 말했으니까 원래 전력의 공식은 R분의 V 제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식을 보니까 결국은 R분의 V 제곱에서 R에다가 4만 곱해주면 최대 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R분의 2V의 제곱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최대 전력을 구하는 P 맥시멈은 4R분의 2제곱이라는 이 공식만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백 효과에 대해서, 재백 에펙트, 재백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 A, B가 있네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3학년 1, 2학기나 또 2학년 졸업반에서 볼 수 있는지는 제가 잘 2학년을 수료하면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3학년에 1학기를 등록해야지 볼 수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백 효과에 대해서 좀 본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금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금속이 구리하고 콘스탄타인데 구리와 콘스탄탄 이외에 다른 금속을 연결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 국가기술 자격증을 응시하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는 이 종류를 외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백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금속체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금속인 A, B가 있는데 구리와 콘스탄탄이죠. 고리 모양으로 접속을 하고 두 접속점에 서로 다른 온도를 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을 보게 되면 열 접점과 냉 접점 써 있는데요. 한쪽은 이렇게 토치로 이렇게 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한쪽은 그냥 내비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온도를 이렇게 가하게 되면 지전력이 발생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재백 효과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말을 좀 되뇌어 볼까요? 기전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전력이 발생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전력이 발생했다. 전류가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발생했다. 그 얘기는 전류가 흘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는데요? 어디다 사용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열전 온도계라든지 열전 쌍형 계기에 사용됩니다. 서머커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제3금속의 법칙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두 개의 금속이 있고 열의 차이를 주었더니 기전력이 발생했다. 너무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한쪽을 쫙 벌려서 제3금속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래도 전류가 흘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금속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금속 A와 B로 만든 열 전쌍과 이런 접점 사이에 임의금속 C를 이렇게 하나 더 연결한 거죠. 그리고 C의 양 끝에 접점의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이 혈류의 열 기전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자, 이 법칙을 제3금속의 삽입 법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펠티의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얘를 뭐 펠티어라고 읽어야 되는지 펠티에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펠티어라고 이렇게 펠티어 에펙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스무트와 안티몬 두 개의 금속을 연결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인 비스무트와 안티몬을 접합하여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본 거예요.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안티몬에서 비스무트로 향하는 접점 A에서는 온도가 내려가고 다른 저점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정말 이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이것을 펠티의 효과라고 합니다. 이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하여 전류가 흐를 때 두 금속의 접합부에서 열이 발생하고 또 열이 흡수되는 그런 열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디다 쓰느냐? 냉장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냉동기, 즉 냉장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톰슨 효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슨 에펙터는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같은 금속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금속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같은 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속에 있어서 온도차가 있는 부분에는 전위차가 생기는 현상이다. 내용 혹시 이해 가시나요? 같은 금속, 여기까지 다 같은 금속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이렇게 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차를 준 거예요. 온도차를 주게 되면 온도차가 있는 부분에 전위차가 생긴대요. 전위차가 뭔가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검유계를 연결했더니 전류가 흘렀다는 거예요. 즉 전위차가 있으니까 전류가 흐른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내용이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 괜찮나요? 자, 우리가 소방 전기를 배우고 있고 제 1장의 직류 회로를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이론적인 부분은 끝났고요. 이제 직류 회로에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데 2장으로 과연 넘어가는 것이 옳은가? 또는 1장의 직류를 배웠으니까 이거 문제풀이 하는 것이 옳은가? 늘 항상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적을 올리기에는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옳은데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이 15주차의 강의 끝나지 못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당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아서 사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한 문제 두 문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밖에 맞추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일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낮으면 졸업을 했을 때에 여러분의 성적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는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좀 제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또 제 수업이 좀 그런 하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를 좀 하면서 우리의 수업의 진도를 좀 맞춰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전기라는 이 학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 문제 중에서 문제를 선별해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이 이것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의 소방설비 기사의 최소한 전기 파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소방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군대를 가지 않은 학생들은 저는 이제 전기 기능사를 취득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요. 그래서 기술병으로 가게 되면 제대를 하고 나면 바로 이제 전기 산업기사를 볼 수 있고요. 또는 군대 안에서도 이제 산업기사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되면 이제 기사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은 학생들은 전기 기능사를 취득할 것을 제가 권면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소방 전기를 가지고 전기 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그리고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전기 파트의 자격증을 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찬찬하게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여러분 삶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물론 우리 학교에는 여러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 과목이 있지만 그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와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졸업 후에 굉장히 많은 인생의 난항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용적인 강의를 하고자 꼭 여러분들 자격증을 강조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출제하는 모든 문제 그 자체도 사실은 전부 다 국가기술 자격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거친 후에 제 1장 직류 회로에서 배웠었던 모든 문제들을 100개 이상의 문제들을 좀 빠른 시간 내로 압축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